반갑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또 이렇게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카드 뉴스와 웹포스터를 보고 신청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오늘의 타이틀의 주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 앵글 앤 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아티스트는 프리다 칼로입니다. 저는 이제 도슨트나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글을 쓰는 소설가이고 또 문화 기획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그 아티스트의 그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작품 세계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젠더 평등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여성 아티스트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앵글 속에서 갇혀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뷰를 발견을 해서 2회차 때 그 뷰를 에세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또 혹시 요게 또 매개체로 영화를 좀 보고 오시라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는 클래스인가 혹은 프리다 칼로 혹은 미술을 다루는 클래스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주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 안에 있는 거고 그 양성평등을 다루기 가장 좋은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외국의 아티스트로는 프리다 칼로를 선택을 했고 국내 아티스트로는 나혜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두 작가의 어떤 것을 알아보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뭐 구글링만 해도 프리다 칼로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토리는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걸 가지 반복해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프리다 칼로에 대한 평가, 남성 세계에서의 평가 혹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앵글과 내가 바라보는 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뷰를 내가 문장을 통해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이란 말은 그렇고요. 이 클래스를 진행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히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고요. 지금 현재 이문학 팟캐스트 붓팟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콘서트나 문학 기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브랜딩 회사와 또 작은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개별 작가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나는 이 수업을 문학 수업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에세이를 쓰는 문학 수업이잖아요. 그 주제가 이제 프리다 칼로이고 프리다 칼로를 선정한 이유가 양성평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문학 수업이 아니라 나는 미술 수업으로 알고 있었다. 혹은 영화를 감상하는 수업으로 알고 있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우리가 다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그 안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서 의견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이 수업의 정확한 취지를 혹시 당연히 알고 오신 것 같은 표정인데 그래도 조금 내 예상하고는 다르네 이런 점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프리다 칼로의 뭐 인생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네. 그거를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글을 써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스크를 벗고 사실 제가 마기꾼이어서 마스크 벗고 싶지 않은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양해 감사드립니다. 프리다 칼로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즘 그림 도둑들이나 예능 매체에서 그리고 요즘 많은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다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다 칼로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자기만의 뷰를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뽑아서 문장으로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양성평등의 클래스의 연장상에서 연말쯤에 여성 작곡가를 다루는 음악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 그 여러분들의 글이 물론 익명으로 공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나만의 비유와 인사이트를 글로 작성하신 것을 그때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프리다 칼로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영화를 일단 다 거의 다 보셨죠? 이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프리다 칼로를 다룬 어떤 컨텐츠, 그게 다큐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평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영화를 봤다는 전자에 말씀드릴게요. 영화를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네네. 네, 영화는 못 보고 네. 어차피 이분에 대해서 삶은 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뭐 고통. 네. 처음 느끼고 그냥 고통. 맞아요. 네. 워낙에 그런 네. 그림을 또 많이 그렸죠. 네네. 보면 되게 고통스럽지만 네. 그걸 갖고 제가 좀 힘을 얻는 네. 저렇게도 사는데 맞아요. 뭘 못하겠어. 네. 그럴 때 그림을 보는데 그 네. 그림을 보는데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 생각나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인문학 그 팟캐스트 방송에 그 한예종의 양정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미술사학자분. 그 초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미술은 어렵냐. 이렇게 마클로스코 같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고 자기 감정이 솔직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표현의 방식이 솔직하고 일차원적이지만 유치하지 않고 깊이 있게 드러냈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되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프리다 칼로 하면 떠오르는 거는 유치한 표현 같지만 저는 요 갈매기 이 갈매기 눈썹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사실은 프리다 칼로는 인종적으로는 독일계 유태인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스페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와 이런 것들이 그 멕시칸의 그 어떤 티피컬한 그런 모습을 외형을 갖추고 있기도 하는데 이 프리다 칼로는 일부러 더 이 눈썹을 그렸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여성성의 어떤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이 있어서 외국 작가로는 프리다 칼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한 그 정보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이 프리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영화가 재밌다. 그냥 영화 속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 그 디에고가 혹시 안나 까레리나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피 마르소가 주연을 했던 거기서 나오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레빈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 재밌게 봤던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 남자 배우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셀마 헤이크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다 감상하시고 나서 여기 청일점인 남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사회적 메시지를 꼭 내가 줘야 된다 이런 강박이나 압박은 느끼지 마시고 다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바로 직후에 네. 그 반고흐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반고흐의 네. 그 반고흐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에 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네네. 남자의 반고흐가 아닐까. 물론 남자와 여성 사이에서의 갈등을 주로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네. 반고흐는 본인 자신 내면의 그런 갈등이 주라면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내 작가 중에 천경자 작가가 네.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오버랩
시작되듯이 네. 그 사람의 일생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청경자 작가도 도미해서 뉴욕에서 또 외롭게 작품 활동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프리다 칼로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평가된 작가는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뒤에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루브르에서 그 작품도 사고 또 해외에서 전시한 최초의 멕시칸 화가이기도 하고 여성 화가이기도 하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그에도 표지 모델로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프리다 칼로는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기도 하고 인기 있는 작가의 대열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왜 양성평등의 주제의 대상으로서 프리다 칼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다 칼로가 갖고 있는 저항성과 프리다 칼로가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 아시나요? 그리고 실제 양성애적인 그런 성향도 보였잖아요. 그게 뭐 동성애자여서 좋다, 양성애자여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가부장제도 또 사실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그 당시 멕시코 사회는 또 카톨릭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그런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용기 있게 시대를 앞서간 자신만의 뷰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사회가 보여주는 내 생각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의 사고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사고관들이 다른 사람의 앵글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자문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만의 뷰를 사실 나만의 뷰를 갖기 위해서는 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선은 곳에 따라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자신의 것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번 수업은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수업을 좀 핑퐁, 티키타카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질문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전제는 정답은 없다는 거죠. 사실 양성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프리다 칼로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양성평등적 사고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나, 두 번째 그 안에 나만의 뷰를 가져온 나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놓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선생님께 제가 조남을 몰라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 영화를 보셨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는 일단 감독에 의해서 앵글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연출자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묘사됐거나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뷰하고는 좀 달라 이런 점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네. 네. 대신 본 게 네. 다른 거 잘 프리다 나온 거 영화가 이거 한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수업이 2시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쇼츠만 보는 우리에게 2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중간에 잠깐 카톡을 확인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쨌든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의 뷰를 다른 사람과 열심히 나누는데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에세이를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세이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이제 작가인데 왜 양성평등을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발탁이 되었냐 하면은 저는 여성민우회라고 하는 단체의 간부들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글쓰기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 다뤘던 것이 가족 로망스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쓴 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젠더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친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 강의를 맡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2시간 동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키워드를 영화 속에서
발견을 이미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지 아직 못했다면 어떤 것을 내가 잡아볼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꼭 영화나 프리다 칼로와 관련되지 않은 키워드도 상관없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여기에 소환하게 된 타이틀은 양성평등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 컨텐츠나 여러 다른 작가들의 글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글을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협 소설을 웹 소설 중에 무협 장르가 있어요. 무협을 읽는 그 취미가 있는데, 어렸을 때나 진짜 막 20대 때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걸리는 게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 표현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우연히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그 대사를 읽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무술 고수가, 스승이겠죠? 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색을 멀리하라 그래요. 혹시 예전에, 요즘 드라마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옛날에 사극이나 고전 드라마 보면은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색을 멀리해라. 네가 묵과에 급제하려면, 장원 급제하려면, 심지어는 우리 신라시대 때 유명했던 장군 김유신 장군의 일화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한때 어떤 경주의 서라벌의 어떤 유명한 기생한테 빠져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찾아갔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갖고 있는 남자인데, 남자 중에 남자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어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말에 올라타서 잠깐 꾸벅꾸벅 졸았는데, 말이 늘 가던 대로 그 기생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말에 목을 치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남자의 기상이다 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거 마치 영웅담처럼 회자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여색을 멀리하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주색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라, 이런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성을 자신의 과업을, 뭔가를 어치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장애물로, 걸림돌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서 반문을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프리다 칼로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저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나의 뷰에서 봤을 때 양성평등에 조금 이건 잘못된 것 같아, 혹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라는 것을 주제로 잡으시면 되고, 과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A4 한 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2회차 수업 때 안 오실까봐 미리 살짝 소프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나의 뷰 안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라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익명으로 공유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앵글인데, 앵글 앤 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온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들이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 사고에 전염되는 건데, 팡세를 쓴 작가 아시죠? 혹시 팡세라는 프랑스 철학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편견이란 판단력이 결여된 생각이라고 그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판단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이 맞는지, 그 말이 팩트인지, 그 말이 옳은지 자신만의 필터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의 어떤 사고도 어떤 컨텐츠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시대엔 그 시대에 맞게 형성된 필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필터를 보고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가 나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받은 트레이닝에 의해서 사고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사고인 것처럼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는지도 모르죠. 저희가 세대를 통해서 자기보다 윗세대나 아랫세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잖아요. 이게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단양의 팔순이 되신 어머니가 단양의 구인사에 가셔서 아들 장가가라고 대웅전에 대왕초 올리고 뭐 요즘은 저기 기와를 올린대요. 그래서 40만 원이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마한테 엄마 딴에는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 나를 주지. 내가 에어팟도 요즘 잃어버렸는데 에어팟 40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는 그게 자신의 아들이 행복하게 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결혼은 옵션이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데 왜 어머니에게는 이럴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은 그 80년은 제가 경험한 세월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아까 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산이라는 소재를 가져왔는데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산이 아니라 각 시대에는 시대마다 산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은 태백산맥에 얹혀져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에베레스트 산도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봉우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 지금 나의 그 시대의 필터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고 나는 얼마나 전염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뭐 판단하거나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그 사람이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양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인 양 계속 읊어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 대화만 가능하다면 함께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시는 각각의 8분의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름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 제 의견하고도 다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필터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즘 정말 그래도 그 양성평등이 많이 진전됐다. 남자들은 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남자라서 역차별 받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직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 색안경, 쉽게 말하면 필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두 번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수업까지 적극적으로 오셨을 때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필터,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어. 이런 필터는 우리가 걷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분야가 있다면요.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네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아, 그렇지. 네. 네. 거의 이게는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네. 남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네. 글쎄요, 이게 서로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네, 네. 그거를 갭을 좁혀가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그 이득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그걸 네, 네.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또 네. 수긍은 되더라도 이왕이면 이 좋은 이거를 그냥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지지하는 뭐 여러 가지 또 네. 이론도 있고 뭐 네,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네. 또 요새 이런 얘기하면 페미네 그러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색안경을 끼고 보기 네. 시작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러면 선생님 조금 범위를 제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제일 시급한 분야는 여기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술계일 수도 있고 정치계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OECD 기준으로 여성의 장관이나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런 분야가 혹시 있을까요? 제일 전체에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는 정말 심각해.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육아 이런 부분이겠죠. 육아, 네, 근데 이거는 또 생물학적으로도 네, 또 약간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니어서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여사친이나 남사친들 이렇게 육아휴직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출산휴가 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해보고 또 아이를 안 키워봐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 남자 친구 그러니까는 남사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친구는 회사에 이제 아직도 그런 불이익이 있나 봐요. 좀 육아휴가를 받으면은 진급에 불이익도 있고 고가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의 성장의 이런 그 기회를 버리고 육아를 같이 전담하기 위해서 휴가까지 냈는데 아내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불만이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 라는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 너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 남자지 아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지금의 이 수업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 친구의 그 기본 마인드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시혜야 도와주는 거야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보통 남자들은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 선생님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득권을 누리는데 굉장히 또 즐거워하면서 이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남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니까 조금씩은 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개선이 될 리는 거의 없겠죠. 사람인 이상 그래도 우리가 서로 몰랐던 부분을 조금씩 들춰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니라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의 진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청일점이라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저는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네.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어요. 네. 이제 4시가 되면 또 데리러 가야 되는데 네. 물론 놀라시겠지만 이 놀란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맞아요. 그 사고의 수준이 네.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네.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진짜요? 큰아이 때부터 네. 육아휴직을 냈었어요.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육아휴직자였어요, 남자. 그때 조금 이렇게 눈총을 좀 받으셨겠네요.
일단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응대에 대한 눈총보다도 네. 제 자신이 스스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어, 더 컸었어요. 네. 객관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는 법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하지 못하게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 스타트를 끊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지금은 세 번째 일반직인데 회사에서는 이제 야 그냥 애를 키우지 왜 회사를 다니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뭐 직장 생활 내에서의 뭐 승진이 동기들 사이에서 조금 늦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네. 그것보다 더 큰 건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감이 되게 크거든요. 네. 아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사실 지금 우리 교육받는 분들의 8명 중에 남자가 하나잖아요. 예. 네, 정말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자거든요. 맞아요. 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인식에 대한 그런 변화도 남자가 더 많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거의 전무해요. 네. 특히 직장 내에서의 교육. 물론 네. 저희 직장에서도 뭐 요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돼서 그게 사회적으로 발현되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물론 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교육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긴 하지만 네. 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정말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을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가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근대화되고 서구화된 게 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 얼마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항상 성장과 발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이런 강의를 통해서 네. 작게나마 혹은 뭐 다른 부분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지금 저의 부모님 세대와 저희 생각도 굉장히 다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세웁니다. 아, 예, 너무 맞습니다. 많이 아유, 아닙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도 급격하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좀 켜켜이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은데 민족이라는 표현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민족의 그 장점이자 단점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압축 성장에서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이러한 갈등의 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빨리 극복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청일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하는 게 사실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들이죠. 우리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그게 100년이 걸려서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혹시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다실이라는 예방 백신이 있어요. 경구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제가 이제 원래 글 쓰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머크라고 하는 MSD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가다실의 원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가다실은 남자가 맞아야 돼요. 일생 동안의 섹슈얼 파트너를 보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남자가 트랜스포터잖아요. 남자가 다 옮기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맞는 거는 방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걸리면 자기 손해니까 맞는 거지만 대부분의 남자가 맞는다면 사실 여성분들은 이 가다실을 이 비싼 약을 3번이나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맞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야 남자가 맞아야 된다. 요즘 서광준이 나와가지고 그 광고를 하던데 그 메시지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업도 우리 남성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여성은 좋고 남성은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양성 평등이니까 지금 현재는 남성들이 분발하고 매도 맞고 혼을 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더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앵글, 다른 사람의 그 뷰에서 본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왜 투표를 안 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뷰를 갖지 않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타인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사회적 앵글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앵글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뷰를 분리해내고 그 뷰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인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제일 조금 늦게 오신 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프리다 칼로, 꼭 프리다 칼로가 아니어도 돼요. 프리다 칼로나 프리다 칼로와 같은 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주로 어디서 그러한 것들을 얻으시나요? 저는 대부분 책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작가의 그 시선과 그 생각을 이제 제가 받아들여서 네. 대부분 저는 저를 많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작가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제 사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타인의 그 경험을 대부분 책에서 제가 너무 훌륭한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그 웬만한 정보들은 그냥 나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그냥 받아들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쌓이면 루머 같은 것들도 쉽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카더라, 그리고 이제 루머, 특히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닌가 긴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런 태도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그 미술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 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난설원 같은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음악가 중에서는 우리가 그 음악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맨델스존인데, 자기 개인 그 악단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 여동생도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작곡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남녀 그 불평등한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던 작가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예전에는 이랬지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때 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사고를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질문을 꺼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과연 타인을 경험하는가 했을 때, 혹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정답은 없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명 연예인이어도 돼요. 연예인이어도 되고 정치인이어도 되고 어떤 그 아티스트여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평가하는 것과 사회가 평가하는 게 너무 갭이 큰 것 같아. 혹시 이런 인물이 있으신가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그 평가의 척도가 네. 개인이 어떤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연예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네. 정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죠. 뭐 대통령이든 네. 뭐 당 대표든 간에 극단적으로 저의 생각과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하고 다를 경우에는 맞아요.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는. 네. 사실 정치인이나 정치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과 가치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라는 저는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는 이 제 개인적인 기억이에요.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정말 싱어송라이터인데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때 여기 이게 우리 세대들은 알겠지만 담다디라는 이상하니 까불까불거리고 막 노래만 부르고 머스마처럼 춤만 추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평가거든요. 이상은이 공무도허가가 우리나라 100년 역사의 앨범 중에서 음악 평론가들 뽑은 두 번째 앨범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는 그 사람을 소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두드러지는 어떤 면,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것만 소비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 귀찮죠. 그냥 뭐 그러고 사는 거지 하지만 그러한 태도들이 누적되고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태도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작가는 왜 좀 더 빨리 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리다 칼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화가니까 예술계 쪽에서 미술계 쪽을 찾는다면 저는 루이스 부르조아라는 그 조각가가 제일 저평가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굉장히 평가가 잘 되었죠. 리움 미술관에 스파이더하고 마망이라는 그 작품이 페어로 같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페어가 다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세계 본점 트리니티 공원에 가면은 스파이더가 이렇게 있어요. 루이스 부르조아는 평생 모성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열정과 그림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던 그 작가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조각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상 위에 이걸 올려놓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조각이라는 오브제를 여기서 해방시켜 놓은 작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뛰어난 작가예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이제 거의 판테온 신전에 올라가 있을 만큼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루이스 부르조아가 남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if 조건문을 붙인다면 저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또 처음에는 디에고의 와이프로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어떤 셀러브리티로 평가를 받았지 화가로서 처음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한번 투영시켜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앵글 속에는 나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잘못된 시선이 들어와 있지 않나 라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타인을 경험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정보와 타인에 의해 전이된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런 자생력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좀 나눠보고 한 10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타인에 의해 정의된 메시지를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제가 질문을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선생님 혹시 살면서 내가 왜 이런 타인에 의해 정의된 메시지를 내가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 예, 베이비 부모,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그 차별받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 형제, 자매, 그렇죠. 예, 예, 예. 오빠나 동생, 남동생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제 사고가 형성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딸들이 네. 헬리콥터로 가잖아요. 아, 헬리콥터로. 네. 딸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세대였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육에서 배제되고 맞아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타인의 그 메시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이라든지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거를 제 정의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많죠. 맞아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본가가 대전인데 가끔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옛날 혹시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걸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혼자 이걸 찾아볼 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하면서 같이 보는데 저도 막 끽끽대면서 야 여기 일용이 엄마 진짜 웃기다. 엄마 진짜 재밌다. 나도 지금 보니까 재밌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다가도 이상한 대목들이 나와요. 이상한 대목들. 그때는 왜 몰랐지? 왜 최불암 왜 회장 그 최불암 회장이랑 그 할머님은 이렇게 겸상을 하고 가끔 며느리들은 왜 부엌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밥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런데도 그 며느리 분들이 며느리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영남이 엄마랑 수남이 엄마 둘이 막 낄낄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대접을 지금 받았다면 굉장히 저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제가 며느리였다면 시아버지 밥상도 안 차려줄 것 같아요. 왜? 같은 인간인데, 구성원인데, 근데 저가 여기서 놀란 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속에 있는 그 탤런트들이 그 드라마도 현실을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들이 쭈그려서 밥상 구석에서 먹으면서도 하고 할까? 그러니까는 그게 당연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물론 한 개인이 그 사회 분위기를 뒤엎는 거는 사실 어렵겠죠. 거기다가 그 배경은 농촌이었으니까. 근데 불과 이 드라마가요 2002년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된 드라마예요. 그런데도 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는 뭐 70년 80년대 때 사셨던 분들은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어떠셨겠어요. 이거 선생님 말씀처럼 살림 이천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교육보다는 뭔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것도 다 싫어하지만 탈레반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 무장 그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카를 입고 다니게 하고, 이거보다도 더 싫은 게 교육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야말로 인간을 진짜 가둬놓는다고 해서 짐승이 아니라 저는 그게 영혼과 감정을 가둬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인간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타인에 의해 정의된 메시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기 뷰를, 그러니까 내 뷰라는 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타인에 의해 정의된 그 메시지를 내 스스로의 가치관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 내 뷰에서 그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생각할 때 이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사회와 자기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골입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시 50분인데 조금 화장실도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10분 정도 쉬시고 여기서 다시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아마비 걸리기 전에 4살 때 모습입니다.
이게 잘 보셨나요? 이게 106장의 사진과 그림을 모아가지고 이 프리다 칼로를 소개한 그 컨텐츠인데 참 음악도 좋고 프리다 칼로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봤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프리다 칼로 예쁘고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장 사진 봤을 때는 와 진짜 잘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편견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못생겼다기보다는 여성성이 덜 강조된 외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수트를 입혀놓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제법 그럴싸한 소셜 지위가 있는 남자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누군가를 외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사회적 코드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자문을 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보고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거였어. 나는 이때 좀 감동을 느꼈어. 그래서 그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장면에서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게 꼭 영화이면 좋겠지만 영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컨텐츠를 봤는데 이 대목에서 그런 걸 느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네. 네, 프리다 칼로의 뭐 영화를 통해서든 네. 네,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존에 뭐 들었던 얘기나 뭐 그런 것들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극적이고 비극적이고 네. 오히려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 작품이 비바 라비다라는 작품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생 만세라고 네. 하고 수박을 그려놨는데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왜 만세라는 건 보통 그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어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네. 좋다고 생각한 건지 어떤 측면에서 그랬던 건지 왜 그걸 마지막에 기존의 작품하고 완전히 성향이 다른 맞아요. 그걸 남기고 그런 제목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영상의 마지막에 수박 나오잖아요. 거기 텍스트로 비발라비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국어 시간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인생은 즐거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했던 것인가. 그리고 왜 마지막 그 전시에 참여하면서 그 문장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 외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행복한데 왜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프리다 칼로는 우리에게 양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진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미술사 쪽으로 지식은 좀 없지만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프리다 칼로 평전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그 요즘으로 치면 이제 뱅크시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20세기 초에 멕시코는 그때 막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들어오고 쿠바에서도 혁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구의 그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농민 중심의 어떤 카톨릭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로 치면 구한말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침범을 당하면서 저항 운동도 벌어졌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공산주의하고 함께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작업에 디에고 리베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국민 화가로 초항을 받던 당시에 이제 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화풍을 디에고 리베라를 많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디에고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피카소도 그런 말을 했지만
피카소도 어느 날 입체파가 그냥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세잔이라는 그 어떤 미술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런 작가들, 마네나 세잔이 특히 원근을 무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카소가 그 입체주의가 나왔다고 설명하는 미술 사학자들이 많은데, 평론가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레퍼런스에서 디퍼런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분명히 디에고를 레퍼런스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창조는 없잖아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레퍼런스에 만족하고 그 정도 선에서 자기 작가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멈췄다면 디에고를 넘어서서, 아니 멕시코를 전체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위대한 작가가, 화가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디퍼런트한 뷰를 가지고 작품을 다시금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디에고와는 다른 디퍼런스 있는 작가로 인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뭐랄까 좀 통쾌함을 느꼈다고 할까? 그리고 우리 옛말에 뭐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러나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남자에 대한 예술적 복수, 그리고 한 인간의 완성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수업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실제로 그림도 그리시고 또 갤러리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미술을 또 그림과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요즘에 MZ세대 작가들 중에 여성 작가나 남성 작가 혹시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요런 여성 작가는 요런 경향이 조금 있어, 남성 작가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요런 경향이 있어, 요런 게 혹시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작가들이 이제 그림 그냥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네. 근데 볼 수 있는 게 뭐 작가 노트나 이름 정도? 네, 작가가 없으면 네. 성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성별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없어서 대부분 평가하는 게 이름이나 작품 보고 이제 남성일 것이다, 여성일 것이다, 이런 거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추측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다른 게 많아요. 진짜 여자 그림 같은데도 남자 그림이 많고, 네. 남자가 그린 거 같고 이름도 남자 같은데 여자가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런 게 좀 재밌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근데 네. 대부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림 보면 이제 솔직하게 그리는 걸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네, 그런 좀 약간 남성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여성적이고 네. 막 이런 분들도 네. 그럼 너 내면에 혹시 그런 허파함이 있지 않냐?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본의 아니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아예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약간 거의 정신이 미쳤는데 약간 자기는 멀쩡한 척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가들이랑 이런. 저도 궁금해요. 막상 쉽게 말해서 막상 작가 노트를 까봤더니 나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성 작가네.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냥 나를 새는 거죠. 답이 없고 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제 안에 어떤 편견, 남성 작가는 이럴 거겠거니 여성 작가는 이러겠거니라는 어떤 잠재의식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도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성 남성으로 이제 칼로 못 자르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그 양성애적인 그런 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비율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도 내가 질문 자체를 우문을 드렸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현답을 해주셨구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영화를 봤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106가지의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칼로의 삶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테고 또 남장을 즐겨 입었던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여성 작가와 동성애도 했던 작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골수 공산주의인데다가 트로츠키와도 바람을 폈죠. 그래서 트로츠키 와이프가 와서 따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트로츠키 이 프리다도 프리다지만 트로츠키는 그 레닌 스탈린이 암살자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럴 정도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를 평생 사랑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을 굉장히 용감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숨기려니 급급하고 한편으로는 디에고에 의해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동정을 유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게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혹시 아세요? 2차례나 살인 용의자로 투옥된 경력이 있대요. 심지어는 그 살해를 한 그 사람이 살해 당한 사람이 트로츠키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왜냐면 트로츠키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 프리다 칼로의 친정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틀 뒤에 살해를 당한 걸 알고 암살을 당한 걸 알고 있는데 한때는 이런 의심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평생 나이를 속였다고 하는데 3살을 속였대요. 제가 알기로는 191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술국지라고 표현하죠. 한일 합방에 있던 해에 태어났는데 의대에 가기 위해서였나? 아무튼 나이를 평생 3살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그 잡지에 실렸던 프리다 1937년에요. 그리고 초현실주의자로 불리기를 거부했던 프리다. 우리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 샤갈의 느낌도 나고 이게 뭐야 이런 화풍의 그림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초현실주의적이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칼로는 나는 초현실주의를 그리지 않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때 이제 문학적으로는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도 나와 있지만 그 태동이 이때 이제 남미 문학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프리다는 나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화풍에 그런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 수많은 정보를 나열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걸 질문을 해보려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말을 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입이 좀 짧아가지고 고기를 입에도 못 댔어요. 삼겹살, 소고기도 막 입에만 대면은 그 육고기의 그 비릿한 냄새 때문에 막 구역질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식성을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양한 층위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다 저 사람을 정의할 수 있어 라는 전제를 깔고 상대를 평가하는 속성이 저급하면서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필터는 젠더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가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게 국제정치학하고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젠더 페미니즘이 중요하냐면 그때는 벌써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 이 정도로 막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붐을 불지 않을 때였는데 결국은 계급의 문제로 가고 자본주의로 노동자로 나누고 결국 가도 그 안에서도 또 나뉘는 게 젠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여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단계를 나눠도 그 계급 안에서 또 성별이 나뉘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회적 연대를 이루기 어렵고 그런 사회적 연대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셨던 말씀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다양한 그 프리다 칼로의 그 삶의 편린들, 그 모습들이 있는데 함부로 평가하고 많은 그 남성 미술 사학자들이, 평론가들이 당대에,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는 평론가들은 거의 없겠지만 당대에 그러한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필터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하고 갈게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모습의 프리다 칼로가 있잖아요. 나는 저 모습의 프리다 칼로가 제일 예뻐. 혹시 이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모습의 프리다 칼로가 제일 눈에 들어오고 예뻐 보이세요? 예쁘다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제일 눈에 띈다. 여기는 없고요. 여긴 없어요? 네. 처음에 자기 자화상 그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일 저 기억에 남아요. 네. 나중에 뭐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그린 작품 좋지만 네네. 여기는 가장 크게 더 떠오르네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저는 영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프리다 칼로가 물론 그 당시 당대에 굉장히 자신의 그 인지도를 자신의 그 유명세도 치면서 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명성을 쌓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네. 네. 한편으로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남편과의 전 아내죠. 네. 전 아내와의 집에서의 만남 중에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남성성을 표출하려고 했고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결국 이런 면에서는 또 본인의 그 여성성이 그렇죠. 숨길 수 없는 부분이구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성의 본래적인 속성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편견을 없이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키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누구 앞에서 페미닌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 그러면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여성의 그런 태도가 사회적 학습이나 억압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프리다 칼로가 특히 이제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멕시칸 그 스페닉 유머의 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의 정서적인 뿌리는 그 멕시코에 있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숭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놓은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때 저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146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그 원숭이나 여기도 나오네요. 그런 멕시코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프리다 칼로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인간 본연의 자연성을 그대로 잘 발현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성을 초월한 그림 같은 느낌, 이렇게 외모로는 누가 봐도 여성이긴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어떤 자연 안에서의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이 그림을 좋아하고 조금 결이 다른 작가인데 저는 프리다 칼로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보면서 쿠사마 야요이가 떠올랐어요. 한평생 외롭게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서도 거의 정신병동 생활을 하면서도 작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정이 사실 제가 프리다 칼로였다면 그렇게 척추가 으스러지고 쇄골이 부러지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쿠사마 야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것을 넘어서 예술적인 열정을 끝까지 부여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작가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146점, 그러니까 거의 150점의 그 작품을 그렸는데 55점 이상이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 그래서 어떤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자화상을 즐겨 그리세요? 뭐 옛날로 그 르네상스 시기로 치면은 모델료가 없어서 나를 그렸다라고 베르메르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에 또 내가 가장 잘하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찾는 대답의 실마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살면서 내가 아는 나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하고의 그 갭 차이를 느낄 때가 있나요? 선생님 혹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나하고 갭 차이가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조금씩 있지만 저도 제 친구들이 어디서 이런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근데 사실 나한테 원래 이런 면이 있었는데 얘들이 몰랐구나.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께도 있으세요? 아, 이게 당연히 있죠. 네. 제일 크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래거나 갭이 큰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약간 차갑게 생겼다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마스크를 벗으면 네. 차갑고 이렇게 네. 약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네. 네. 좀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 네. 네. 일단 이렇게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사귀어 보면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네. 또 사회적인 내가 있고 그렇죠. 내가 또 편할 때 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드러내게 되면 이제 그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누구나 자기 페르소나가 있고 또 2021년에 우리 사회의 전체 키워드의 1번은 부캐였는데 누구나 부캐가 사실 있잖아요. 그 수많은 부캐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회적 가면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층위의 그런 페르소나와 가면들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정체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내가 바라보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나만의 뷰 포인트와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과 우리가 의견을 나눌 시간이 왔는데 나는 나만의 뷰 포인트와 필터를 반드시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나만의 생각에 갖던 사고체계와 가치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나는 조금 때로는 쉽게 표현해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설렁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윗사람이 설렁탕 그러면 또 깍두기 국물 부어갖고 뭐 해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먹기 싫은데 저는 왜 맨날 저렇게 국밥 타령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맛있네요 막 이러면서 먹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대 담론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사실 양성평등이나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고 상대가 나의 이러한 의견 표출로 인해서 이제부터 나를 좀 달리 보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 뷰포인트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톤 앤 매너가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도 내가 수용할 수는 있는데 네 말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최소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조금 그렇지 못한 축에 속한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는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른데 하면서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분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네. 경험하거나 지식이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네. 관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 분야는 그냥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그런 면은 모두에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내 가치관을 좀 강하게 주장해라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뭐 크게 네. 뭐 세계관이나 뭐 그러니까 뭐 종교관 내가 이런 종교를 갖고 있다 그게 아니라 네네. 좀 종교를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나 그런 것들처럼 오랜 기간 쌓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고하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가끔 작가들끼리 합평을 이게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합평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리얼하고 신랄한 심지어는 종이가 아깝다. 이렇게 막 부산에서 오시는 부산에 계신 작가도 오고 수원에 있는 작가도 오고 막 이렇게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이 작품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겠냐 막 물론 이물없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 농담 반, 진정 어린 평가 반이 오가면서도 그 저를 포함한 8명의 작가가 절대로 고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3인칭이면 어떨까? 이 화자와 작가의 거리두기가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넓혀서 객관화가 조금 더 되면 어떨까? 이 부분을 서두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주제의식을 건들 때는 이 피가 튀깁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봤는데 아무도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영역만큼은 자기가 확고부동하게 고수하고 싶은 거고 그 고수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죠. 글이 먼저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먼저고 그 가치관과 그 문화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주객이 전도될 때 있잖아요. 저가 특히 좀 그런 편인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야 너는 네 의견이 없냐? 그렇게 되물을 때도 있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에서 가끔 대부분 맞춰주는데 저도 절대 고수하는 게 있는데 저도 글을 쓸 때 주제의식 같은 것들은 제가 절대로 고수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또 그게 직업의식에 포함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 나의 뷰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갭이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글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있어야 저도 방향성을 갖고 가니까 그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 뷰 포인터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필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편견 속에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견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만의 편견 속에서도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성숙한 사람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네. 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걸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한다는 게 좀 뭐랄까 너무 좀 막연한 느낌 네,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자체가 브로드한 질문이었기 네. 때문에 다들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영역에서는 나의 고집이 쉽게 말하면 더 강하게 나오는 분야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타협이 가능한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 같아요. 나의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걸 타협하기가 어렵고 기호의 문제다. 이런 거는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어떤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목숨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저렇게 목숨을 걸 일인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우리가 다음 주제로 자신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의 뷰,
그리고 세상의 앵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 그걸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키워드를 갖는 시간을 그걸 찾아야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워밍업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서 이 질문을 꺼냈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는 나의 뷰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어떤 분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그 분야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주제가 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남성인 저, 그리고 작가인 저, 그리고 지금 강사로 앞에 선 저가 바라보는 또 이 각도하고 높이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양성평등에 대한 뷰,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앵글, 양성평등에 대한 앵글, 그 차이점을 지금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미리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논의를 할 텐데요. 제가 여기다가 명함을 놓을 테니까 제가 명함을 드린 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 혹시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카톡을 친출하셔서 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수업을 하는데 최소한 그 분량은 전혀 상관없어요. 분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메일로 그 과제를 보내주시면 그래야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첨삭이라는 게 뭐 코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담겨있는 주제의식도 저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화요일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또 남성으로서 40년이 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 남성 중심적인 어떤 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랑 제일 그래도 가까운 분이 여기 대표님이자 작가님인데 혹시 저 친구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야 너도 남성 중심적인 이게 있어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혹시라도? 없으면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체가 남성 중심적. 약간 약간 아는 척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네, 잘난 척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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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치겠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네, 그것만 고치면 될까요? 다른 거는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네, 하나 더. 아니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일단 싸울까봐. 아니 괜찮아요. 일단 그거 하나만 고쳐도 인간이 될 것 같아. 네. 예.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 이제 과제 자체가 이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서초문화재대랑 같이 또 아트협동과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 주제가 양성평등이었어요. 제 의도는요. 예, 예. 요새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써야 된다. 어떤 게 또 굉장히 첨예하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그렇게 딱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뷰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 없이 쓴 그러니까는 이제 LGBT 뭐 다 이것저것 떠나서 전체 젠더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 의도를 갖고 썼는데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왜 PC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체험N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표현 안 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떤 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의 저자가 이제 원주대 이제 다문화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랑 그 북콘서트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뒤에서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 제목이 너무 좋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네이밍을 타이틀 정하게 되었냐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다문화 학과니까
다문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문화 어쩌고 또 이주 여성 어쩌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근데 결정장애가 있어서요 라는 말을 한번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장애인분이 찾아왔대요. 왜 그 말에, 왜 그 표현에, 왜 장애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쓴 거죠. 그랬더니 장애인인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들리고 불쾌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사실 그런 의도도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선량한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말에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빼고 그러면 그거를 가리키는 상담에서 말하는 용어가 따로 있대요. 그건 우리가 일반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데 프로불편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내가 그 의도랑 상관없이 쓰는 거고 그냥 다 통용되는 말인데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보가 되고 용어가 바뀌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또 제가 잘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원래 취지에 제일 부합하는 표현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네. 뭐 위원회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시장님이 바뀌거나 뭐 하여튼 실세가 바뀜에 따라서 위원회가 양성평등회가 됐다가 성평등회가 됐다가 다시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거가 함축이 돼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서초구에 얘기해봐 되겠네요. 서초구 양성평등 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초구에 사업 자체가 지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권 그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양성평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요, 혹시? 이것도 역시 되게 죄송 또는 어려운 말 수 있는데 네네. 기독교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기독교 단체에서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차별금지법 얘기 안 했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게 그분이 되게 신실한 기독교 신앙. 약간 보수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으시면 또 그럴 수도 그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뭐 의견이 있으세요? 저를 너무 이렇게 스윗하게 쳐다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도 혹시 다음 수업에 다 안 오시는 건 아니죠? 질문을 내가 너무 남발했나 하는 이제 이 수업이 마무리돼 가면서 소심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수업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지금처럼 저도 배워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선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얼마든지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명함을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로 가급적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왜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글로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시선을 어떻게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돼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와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이 정립된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름과 그렇지 않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무기가 저는
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아시나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작가 중에 제일 비싼 미술 그 작가 작품 중에 이우환 화가라고 지금 일본의 모노파의 수장으로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 작품을 설명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의 캔버스에 하나의 점을 찍는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는 것과 그려지지 않는 것을 관계짓게 하는 짓이다. 터치와 논터치의 결음과 상호 침투의 간섭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여백 현상이야말로 회화를 열린 것이 되게 해준다. 요걸 읽고 요걸 보니까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작품 해설을 했죠. 이분이 원래 철학을 서울대 이제 미대를 나왔지만 철학도 공부하시고 굉장히 문장가로 유명하셔서 이제 일본에 가셔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실 때 일본 작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학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우환 그 화가가 물파라고 해라. 사물 하나만 잡고 가는 파니까 그 영어로 표현하면 모노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문장을 통해서 소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텍스트를 통한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말은 휘발성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남기지 않을 때 타인과 소통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수업의 그 원래 성격도 문학 수업인 거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인데 우리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도 그렇고 이우환 화백의 이 작품도 그렇고 뭔가 봤을 때 즉각적으로 오는 그 인사이트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을 내가 감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 내 감정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끌어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우리가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문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과제를 에세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에세이 주제를 정하셨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에세이 주제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대한 에세이 이 분량은 한 장인데 한 장을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셔라. 한 장 반 분량이어도 되고 한 장이 채 못 돼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2차 수업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화요일까지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2시 47분인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 입장인데도 막 좀 좀이 쑤시고 빨리 나가서 좀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음 수업 때도 이분들이 고스란히 와주실지 의문이 들지만 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 때라도 저에게 이 과제에 관해서 혹은 이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